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태엽 감는 새 연대기입니다. 작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작품의 작가와 작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1949년 1월 12일 일본 교토에서 태어났습니다. 계속 내성적이고 조용하게 10대를 보냈고요. 학창시절에는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공부 또한 열심히 한 모범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여서 학생 신분으로 빠르게 결혼을 하였고요. 와세다 대학 문학부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 기간에 특별히 학문을 연구하거나 문학작품에 대한 남다른 열정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회인이 되어서 영어 소설을 번역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간간히 친구들에게 불어를 배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이야기를 듣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본국인 일본 문학을 외면하고 읽지 않는 작가입니다. 고교 시절 때부터 미국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탐독했고 그는 일본인이지만 일본 문학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미국 중심으로 미문학적인 작품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 그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 영향소가 되었던 11명의 작가에 대해서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레이먼드 챈들러와 스콧 피츠제널드, 스티븐 킹, 레이먼드 커버 등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의 작품을 읽고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하루키의 작품을 특징을 보면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엽 감는 새 또한 노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서 탄생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년도에 출간된 기사단장 죽이기 또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여서 일본 사회에서는 배척된 작품이 되었습니다. 바로 일본 역사적 사실을 적나라하고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자신의 나라가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고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세운 작가입니다. 자신의 소신을 그대로 발표하여서 일본 사회에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기사단장 죽이기는 아예 배척되었지만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가장 밀고 있는 노벨문학상 1순위는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그의 작품 속의 주인공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 대해서 크게 의미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다림질을 하거나 맥주 한 캔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들로 소설을 채워나갑니다. 그는 이러한 일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범한 일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생각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특별한 것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통된 특징으로는 남자 주인공들이 전부 빈약하고 허약하고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태엽 감는 새 연대기에서 남자 주인 오카타 또한 소설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백수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표 없이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잠자리를 갖기도 하죠. 제가 하루키의 작품을 처음 접했었을 나이가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도 사랑하지 않는 남녀가 잠자리를 갖는 것을 보고 서양인들이 일본 여성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바라볼지에 대해서 염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키는 잠자리를 갖는다라든지 돈이나 명성, 명예 이런 것보다도 인간의 본질 그리고 인간에 잠재되어져 있는 무의식 속 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은 인간의 본질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엽 감는 새는 하루키를 대표하는 실패 작품일까요? 우선 이 작품 또한 장대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러나 많은 문학 비평가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실패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열린 결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엽 감는 새 연대기가 출간된 당시 많은 독자들 사이에서는 열린 결말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고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루키는 열린 결말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였고 문학 비평가 사이에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계가 충돌되었다라고 인식을 하는 탓에 실패 작품이라고 낙인 찍혔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러한 시행착오를 다 이겨내고 태엽 감는 새 연대기는 하루키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다양한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죠. 현실 세계와 다른 현실 세계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는 장소는 우물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우물은 굉장히
로선이 태엽가는 새에서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노르웨이의 숲에서 나오는 우물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키의 작품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이라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루키의 작품들을 읽다 보면 공통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태엽가는 새 연대기 줄거리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카타는 2년째 일을 하지 않은 20대 후반의 기혼 남성으로 로선이의 도둑가치를 들으며 10시 30분쯤 일어나 스파게티를 삶으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여자에게 전화가 오지만 야한 내용이 많아 전화를 끊어버리죠. 일을 하러 나간 아내인 구미코는 오카타에게 전화를 걸어 실종된 고양이를 찾아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카타는 조용히 집에서 정원을 바라보며 속에서 태엽 갖는 듯한 소리를 내는 새소리를 들으며 구미코가 그 새의 이름을 태엽 갖는 새라고 지은 것을 떠올립니다. 오카타는 구미코의 말대로 고양이를 찾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지만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고 그곳에서 메이라고 하는 16살짜리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점점 야근하는 일이 많아진 구미코 때문에 혼자 저녁을 먹거나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날 어떤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그 여자는 구미코의 오빠인 와타야 노보루라는 이름만 말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한 채 전화를 끊습니다. 만나기로 한 여성은 고양이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오카타는 약속 장소에서 그녀를 만납니다. 그녀는 가노마루타라는 여자였고 실제 이름은 아니지만 몰타섬에서 물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점술가인 가노마루타는 자신의 동생 가노크레타가 처남인 와타야 노보루가 동생을 폭력하여 욕보였다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와 오카타는 구미코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술가였던 혼다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구미코의 아버지가 오카타와의 결혼을 승낙해 주었던 것은 혼다씨의 영향이 컸습니다. 오카타는 그저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구미코 집안은 엘리트 관료 집안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였죠. 그러나 점술가였던 혼다씨의 말에 의해서 결혼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혼다씨에 대해서 감사함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날도 어김없이 고양이를 찾으러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빈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난번에 만났던 메이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그녀는 가발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같이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곳에서 말라버린 우물을 보게 되고 메이는 그 우물을 보면서 다른 사물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버림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미코는 여전히 친정에도 가지 않고 왕래를 하지 않고 있었죠. 그 이유는 장인과 심각하게 싸웠고 그의 오빠인 와타야 노보루와도 좋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막내인 구미코는 어릴 적에 할머니와 고부 갈등을 겪는 어머니 사이에서 잠정 협약을 위해 할머니 손에서 컸고 나중에 그녀의 부모가 구미코를 데려왔고 그때 구미코는 새 집과 자신의 가족이 또 다른 세계 같았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지만 자신의 친한 언니가 유일하게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죠. 그러나 그녀의 언니는 식중독으로 빠르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노마루타는 한시의 동생인 가노크레타가 오카타의 집에 방문할 것이라고 전화로 알립니다. 그녀는 오카타의 집에 와서 물을 가져갔고 고양이는 반드시 언니가 찾아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죠. 그러면서 자신의 언니인 가노마루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노마루타는 어릴 적부터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었고 몰타섬에서 수행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능력을 점차 확대했다고 말을 하죠. 자신인 가노크레타는 온갖 육체적 질병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20살 때는 오빠의 차를 빌려서 자살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고 차 수리비를 갚기 위해서 몸을 팔며 창부 생활을 몇 년간 지속했다고 말하죠. 창부 일을 할 때 마지막 손님이 바로 처남인 와타야 노보루였고 와타야 노보루는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 욕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혼다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마미야 중이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혼다씨는 죽으면서 오카타에게 유품을 남겼고 유품을 전달하는 것을 마미야 중이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구미코의 오빠인 와타야 노보루는 중의원에 출마하게 됩니다. 마미야 중이가 떠난 뒤에도 아내인 구미코는 집에 오지 않았죠. 아내의 회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녀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가노마루타는 타야 노보루와 함께 구미코와 관련되어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전화합니다. 행방불명된 아내를 찾기 위해서라도 오카타는 다음날 그들을 만나기로 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와타야 노보루는 구미코와의 이혼을 요구하고 구미코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미코에겐 불륜 상대가 있었고 그를 사랑하진 않지만 이미 몸이 더러워져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전합니다. 오카타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 구미코를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6시에 불사다리와 랜턴을 들고 빈집의 우물로 들어갑니다. 미야와키 씨의 빈집의 우물 속에서 8년 전 처음 만난 구미코와의 기억을 떠올리며 과거를
과거를 되돌이켜봅니다. 병원에서 처음 만나 그녀와 결혼을 하고 3년 전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구미코는 혼자서 아이를 유산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오카타는 먼 곳으로 출장을 갔었기 때문에 구미코는 혼자서 중절 수술을 받아야만 했죠. 그리고 우물 속에서 꿈 같지 않은 꿈을 꿉니다. 마치 현실 세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빠져드는데 그곳은 넓은 로비가 있었고 와타야 노보루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208호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어둠 속에 있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서로 위스키를 마시며 아내가 해주지 못한 욕구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오카타는 그곳에서 자신의 욕망을 꾹 참고 눈을 뜨죠. 생각에서 깬 순간 메이가 우물 위에 있었습니다. 메이는 줄 사다리를 치워서 과연 사람의 죽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렇게 메이는 우물의 뚜껑을 닫아버린 채 떠나버리죠. 점점 공복이 심해져서 상태가 안 좋아지고 심각해질 무렵에 그를 우물에서 구출해준 것은 바로 가노 크레타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 우편함에는 구미코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오카타는 구미코의 필체를 보며 과거를 떠올리고 그녀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어보았지만 변함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가노 크레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빈집 우물에 있었고 우물에 있는 가노 크레타를 꺼내기 위해 우물을 찾아가지만 그녀는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와 면도를 하니 얼굴에는 파란 반점이 생겼습니다. 가노 크레타는 알몸으로 오카타의 집을 찾아오고 그녀와 잠을 자고 구미코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창부가 아님을 밝혔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정화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오카타뿐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크레타 섬으로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가자고 오카타에게 제안합니다. 오카타는 자신의 집을 잠시 빌려주고 있었던 외삼촌을 만나서 자신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얼굴에 생긴 파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자신이 떠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외삼촌은 머리가 복잡할 때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본다고 말을 합니다. 오카타도 외삼촌의 말대로 신주쿠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때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지만 오카타는 그녀를 피하고 그 후 우연히 나왔던 3년 전 날에 출장을 갔을 당시 노랫바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를 쫓아서 외진 건물로 들어가지만 그는 오카타를 가격하고 오카타는 자신을 방어하고자 방망이로 기타 케이스를 든 남자를 가격하고 그곳에서 도망칩니다. 오카타는 결국에 가노 크레타와 떠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집에서 구미코를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시간이 꽤 흘러 와타야 노보루는 중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목매어 죽은 집의 수수께끼라는 기사가 실렸고 그곳은 바로 미야와키 집이었습니다. 오카타는 돈이 없었지만 미야와키의 집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곳에 바로 우물이 있기 때문이었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신주쿠 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던 중 며칠 전 만났던 중년의 여성이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녀에게 8,000엔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고 다음날 다시 같은 장소에서 4시에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들은 만나서 오피스텔로 들어갔는데 한 남자의 안내를 받아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한 여자가 자신의 얼굴을 헐고 나가버렸죠. 가노 크레타처럼 창부인 듯 했으나 완전한 창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는 20만엔이 들어있었죠. 다시 집에 돌아와 보니 가출했었던 고양이가 돌아왔습니다. 고양이의 이름은 원래 와타야 노보루였는데 삼치로 바꾸죠. 메이는 규숙고등학교로 들어갔고 가끔씩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안부를 오카타에게 전달합니다. 다음날 다시 신주쿠의 길에서 중년 여성을 만났고 그녀는 오카타에게 명품 신발, 옷, 저녁 등을 사주면서 어제 만났던 한 남자는 자신의 아들 시나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1년 전 가노 크레타와 마루타를 만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로 사라졌다고 말을 하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부동산 업자들이 다시 지은 미야와키 저택을 구입하고 복원한 우물벽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야구 방망이를 찾고 시나몬이 만들어준 도들의 장치로 우물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현실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넘어가면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 호텔 208호에 도착하죠. 그때도 만났던 어둠 속의 한 여자가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시 우물로 돌아와 현실 세계에 도착한 그는 사다리를 타고 우물을 빠져나가죠. 어느새 구미코가 떠난 지도 1년이 넘어갈 무렵쯤 오카타 집엔 우시카와라는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와타야 노보루의 비서였죠. 그는 목매어 죽은 집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집과 관계를 끊으며 구미코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오카타는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구미코를 찾겠다고 말을 하고 우시카와를 내보냅니다. 오카타는 이를 통해 와타야 노보루가 미야와키 집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분명 자신의 위치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중년 여성과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던 오카타는 그녀의 과거 또한 알게 됩니다. 시나몬은 어릴 적부터 말을 못했지만 어학이나 음악, 컴퓨터에 재능이 많았습니다. 시나몬이 조립한 컴퓨터를 통해서 우시카와에 의해서 컴퓨터로 구미코와 채팅을 나누기도 하죠. 채팅 속 구미코는 자신의 육체가
많이 더러워졌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며칠 후 오카타는 컴퓨터를 통해서 와타야 노보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10분 동안 와타야 노보루와 채팅을 하지만 그 또한 구미코와의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고 미야와키 집과는 관계를 끊을 것을 강요합니다. 며칠이 지나 시나몬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시나몬이 작성한 태엽받는새 연대기를 보고 그 글에서 자신과 시나몬의 외할아버지 사이에는 얼굴의 반전과 야구 방망이, 태엽받는새 소리, 마미야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카타는 우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있어야 할 야구 방망이가 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그 방에서 나와 미로 같은 복도를 걷다가 로시니의 도둑같이 서곡을 바람으로 부는 남자를 쫓아갑니다. 로비TV에서는 와타야 노보루가 사무실에서 젊은 남자로부터 야구 방망이로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어 의식을 잃었다고 보도되는데 증인의 생김새가 오카타와 동일하여 주변 사람들은 오카타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얼굴 없는 남자의 도움으로 오카타는 간신히 208호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늘 있었던 여자가 있었죠. 오카타는 그 여자가 구미코임을 짐작하고 이곳에서 함께 빠져나가자고 제안합니다. 구미코는 자신의 언니가 와타야 노보루부터 상을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언니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208호로 접근하는 소리가 들었고 208호로 들어온 남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얼굴을 확인하려는 순간 어둠 속에 있었던 구미코는 자신을 이곳에서 데려가고 싶다면 불을 켜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카타는 다시 우물 밑바닥에서 깨어나죠. 그런데 메말라 있었던 우물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였는데 물은 빠른 속도로 우물을 채워나갔고 다른 세계에서 몸싸움을 할 당시에 다친 상처로 인해서 우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쓰러지고 맙니다. 시나몬이 그를 구해줬고 자신의 얼굴에 있었던 파란 반점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죠. 신문에는 와타야 노보루가 강요한 후 식사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었다고 보도됩니다. 분명 저쪽 세계에서는 젊은 남성이 가격을 해서 쓰러졌다고 보도가 되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었다고 반영이 된 것이죠. 시나몬의 컴퓨터에서 태엽받는새 연대기를 접속하고 17번을 클릭했더니 구미코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인 와타야 노보루를 죽이겠다고 밝혔고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고 그녀는 다시는 오카타에게는 돌아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 오카타는 메이를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집에서 늘 그랬듯 아내인 구미코를 기다릴 것이라고 메이에게 말을 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